스트리밍 스포츠 주간 K리그, 이번 시간에는 부천FC의 승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천FC가 구단 최초 K리그 1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단 최초라 하면 부천FC가 2007년도에 K3 리그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2006년 부천 SK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연고 이전한 이후에 다시 K리그 1에 부천 종합운동장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천FC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006년에 부천 SK가 2005 시즌까지 마치고 제주도로 연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상처받은 부천 팬들과 부천 시민들이 2007년 K3 리그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 K리그 2로 진출하면서 프로구단으로 전환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제주 유나이티드가 강등을 당하면서 최초로 연고 이전 더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병의 영향도 있겠지만 리그에서 3전 3패를 하면서 생각보다 뜻깊은 복수를 하지는 못했죠. 물론 부천은 제주를 코리아컵에서는 이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26 시즌은 드디어 K리그 1에서 뛸 수 있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승격의 주역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저는 이영민 감독을 꼽고 싶어요. 이영민 감독은 5시즌을 이끈 감독입니다. 5년간 준 플레이오프를 무려 3번이나 진출했습니다. 낙폭도 있었습니다. 꼴찌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준 플레이오프에 계속 올렸다라는 것은 50% 이상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K리그 2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을 도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원래 그래서 다른 팀들이 최소한 K리그 2 2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려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준비를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는 2위라도 차선책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영민 감독은 결국엔 준 플레이오프를 이겨내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서 수원 FC를 꺾어내고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전술은 어떨까요? 이영민 감독 3-4-3이나 3-5-2 바탕에 점유율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 축구지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선수들이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잘 나뉘어져서 하는 점유율 축구라기보다는 볼을 소유하다가 빈틈이 났을 때 공격의 전권을 쥐고 있는 선수에게 볼을 주고 공격을 지휘하게 하는 일종의 약간 올드스쿨 축구와 현대 축구가 합쳐진 모습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3백의 이 전진을 통해서 볼 공유를 통한 공격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진영으로 볼이 갔다가 나와서 뒤로 오더라도 볼을 자신 있게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만큼 상대 수비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야 공격 작업에 정권을 갖고 있는 선수가 공격하기가 더 편해지니까요. 본래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 정권을 주는 거를 좀 금기시하지만 이영민 감독은 특히 바사니라는 선수에게 공격 정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한지호도 바사니 이전에는 공격 정권을 부여받고 이 선수들이 주로 옛날 클래식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공격을 지휘하면서 본인이 골을 넣기도 하고 라스트 패스를 하면서 공격을 자유자재로 지휘를 했죠. 그리고 측면에는 보통 저돌적이고 측면 선수를 공격적인 선수를 기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더불어서 유망주 발굴을 되게 잘하고 기용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 바탕이 팀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재준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적을 시키면서 팀 재정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박현빈 같은 선수들도 오히려 팀의 중심으로 활용을 하면서 더 팀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결과, 여기에 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닐손 주니어가 있었죠. 지금 카즈가 있고 뭐 바사니가 있겠죠. 이런 외국인 선수를, 확실한 외국인 선수를 잘 발굴하고 혹은 타 팀에서 잘 안 된 선수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잘 기용을 해서 그 선수를 팀의 주축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선수의 중심 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팀이 부천F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FC의 K리그 1은 어떨까요?
일단 2025 시즌에 안양이라는 훌륭한 교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FC가 1부 리그에 올라온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게 안양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거기에 제주와 연고이전 더비라는 동기부여가 있고요. 지난 시즌에 안양이 선전을 하면서 잔류를 한 것도 역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점도 역시 있습니다. 부천이 정말 없는 살림의 2부 한정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꾸준히 3위권 경쟁을 했어야 됐고 결국 2위의 경쟁에 따라 붙지 못하면서 3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게 확실한 상위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 불안한 점이죠. 그리고 바사니를 올해 굉장히 잘 활용했고 바사니가 또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골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부천FC에 특화된 선수라는 거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수원 삼성 시절 1부에서 이미 영입이 됐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술적인 탓도 있겠지만 통하지 않았고 이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위축됐던 그리고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천FC의 전술의 중심은 바사니라는 점, 1부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1부 리그가 진행이 될 때 어떤 효과로 올지. 왜냐면 바사니 같은 경우에 지금 부천의 중심인데 만약에 바사니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부천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바사니가 유일한 해결책이자 유일한 불안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안양이랑 가장 다른 점인데 안양은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1부에 승격하면서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파이나 그런 여유가 좀 있었는데 부천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해요. K리그 1, 2를 포함해서도 하위권의 예산을 갖고 있었던 팀인데 1부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불안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안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참고를 해야 부천의 살 길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도 돈이 많았다는 거고 권경현 선수가 온 것도 안양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고 해요. 권경원 선수가 처음에 얘기했던 팀이고 구두라도 약속을 했던 팀이 안양이었기 때문에 난 안양으로 가겠다 하고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안양에 갔던 그런 특이한 캐릭터였기에 가능했던 거지. 안양도 팀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돈 문제와 별개로 안양에 이렇게 오고 싶은 팀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팀과의 재정 규모 차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부천이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은 승격의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내년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잘 해야 됩니다.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강등이 이어질 수 있고 그 강등이 됐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데미지가 그 다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한 부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팬들은 즐겨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K리그 1에 승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주간 K리그 부천FC 편 장동이었습니다. 부천이 올라온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 그치. 안양도 그랬고. 그치. 내년에 또 그런 기대할 만한 팀이 있을까? 2부에서 1부 올라올 만한. 내년. 다음 시즌에. 지금 눈여겨봐야 할 팀은 이 팀이다. 빠밤. 성남이 팀 상황이 안 좋았거든? 성남이 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정경준 감독이 간 이후부터 팀 전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계속 순위가 상승하던 상황이어서 성남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특히 이제 1, 2위까지는 다이렉트 승격을 하고 3, 4위는 플레이오프를 겪게 되지만 올해만큼의 또 확실한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 특히 인천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보여줬지만 인천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만큼 다른 팀들이 승격을 노린다면 그것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 K리그2가 특히 17팀이 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할 거고 원래 K리그2는 좀 어수선하단 말이야. 감독이 엄청 바뀌어. 천안 CTFC 바뀌었고 충남 아산 바뀌고 부산 지금 바뀐다 만다 얘기하고 있고 전남 바뀔 거고
경남 바뀌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감독이 막 경기 전날 경질되고 이런 아직도 아마추어 같은 행정이 많은 리그긴 하지만 반면에 차두리 같은 감독을 기용을 해서 한 3년이고 밀고 가겠다 하는 화성FC 같은 팀도 있고 정경준 감독 같은 이제 경험자를 데려와서 하려는 성남의 경우도 있고 김도균 감독이 버티고 있는 서울 이랜드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팀들 충분히 있단 말이야. 대구가 내려와서 세징야가 만약에 잔류를 한대. 어떻게 될지 몰라. 세징야가 2부에서 1부에서도 공격 포인트 20개 넘게 한 선수인데 2부에서 오면 내년에 나이 먹어도 날라다닐 수도 있고 수원FC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K리그 1에서 꽤 오래 있었던 팀이고 올해 또 그 중위권 경쟁하면서 플레이오프권 경쟁했던 팀들 서울이랜드 부천은 올라갔지만 성남FC 굉장한 저력을 보여줬던 팀들이라는 거지. 근데 난 그중에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팬심을 걷어내고 김포, 성남은 내년에 좀 더 잘할 것 같아. 왜냐면 김포와 성남을 고른 이유 중에 김포에 먼저 설명을 하면 김포는 초반에 빵 하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왔었던 그 경력이 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안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이 팀은 저점이 많이 올라왔어. 성남은 시민구단 특징은 늘 얘기하지만 감독 누구냐, 시장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남도 감독 하나 잘 정하고 팀의 축구의 방향성이 딱 정해지는 순간 어느 정도 오르내리는 순위가 이제 저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지. 요로 가이드라인을 분명 보고 있는 다른 팀들이 있을 거야. 그중에 정신머리가 제대로 막힌 시민구단들이라면 요 벤치마킹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안양이나 광주 같은 팀들, 선전하는 팀들을 봤던 구단들은 또 이 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K리그의 그 방향성이나 이 프로팀으로서의 마인드셋을 못하는 팀들은 K3로 강등을 당하는 사태를 받아들여야 될 거고 K리그2에서 1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셋을 못하는 팀들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팀들이 향상심을 갖지 않고 적당한 운영을 하면 망하는 길밖에 안 남는다는 걸 여러 구단들이 보여준다. 향상심을 가지면 시민구단인데 클럽 대항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리그에서 프로팀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년에 김포랑 성남을 좀 주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